옛날 옛적 에픽테토스의 철학이 아직 활발히 전파되던 시기에 에게의 작은 섬마을에 디오니시우스라는 이름의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디오니시우스는 젊었을 때부터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콤플렉스 덩어리였습니다. 그는 날씨가 맑기를 고대하며 매일 기상청을 분주히 확인했고 시장에서 물고기를 살 때면 가장 신선한 것을 고르기 위해 신경질적으로 여기저기 살폈습니다. 심지어는 친구들이나 가족의 마음까지 어떻게든 통제하고 싶어 했으니 말입니다. 어느 날 이 섬에는 철학 여행을 온 에픽테토스의 제자인 플루타르코스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플루타르코스를 열심히 따라다니며 그의 가르침을 들었고 그 중에는 디오니시우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플루타르코스의 말 중 특이한 구절이 귀에 쟁쟁하게 남았습니다. 인간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여라. 하지만 디오니시우스는 이 말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왜 내가 이걸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라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 더 속을 태우던 어느 날 디오니시우스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을 강타한 거센 폭풍 후에 그의 집이 반쯤 무너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눈물 반, 분노 반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야 한단 말인가? 그가 절규했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디오니시우스를 조용히 찾아와 말을 걸었습니다. 디오니시우스, 이 상황에서 내가 정말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지? 디오니시우스는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집이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길 바랄 수는 있어도 그 결말을 지금 결정지을 수는 없지. 하지만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상황을 이해할지는 내가 정할 수 있는 일이야. 플루타르코스의 말을 들은 디오니시우스는 밤을 새워 사고했습니다. 그는 결국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집을 잃어버린 슬픔과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에 매몰돼서는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웃의 도움을 받아 집을 정리하고 복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차츰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다른 이들에게도 다가가 도움을 청하고 그들의 어려움도 함께 해결하려 노력했습니다. 재건축이 끝났을 때 디오니시우스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화사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내 노력과 마음가짐,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따뜻한 뿐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그는 플루타르코스에게 말했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것에 대한 집착은 오히려 무력감만 더할 뿐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필요한 건 행동하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것 뿐이었어요. 이후 디오니시우스는 마을에서 가장 현명하고 여유로운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을 토대로 얻은 자신의 깨달음을 다른 이들과 나누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 평온을 찾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디오니시우스처럼 살아라 라는 말이 유행했으며 이들은 각자 마음의 평화를 얻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에 괴로워하기보다는 나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 마음의 평정을 찾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삶이라는 소중한 항해에서 더욱 두텁고 믿음직한 선장이 되어보자는 것이었지요. 두 번째 이야기 옛날에 현대 도시의 바쁜 상반은 아주 대조적인 한적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이름은 에피쿠리안이었으며 그곳의 주민들은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충실히 따르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과도한 욕망을 피하고 단순한 삶을 살며 정신적 평온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마을 한가운데는 커다란 광장이 있었고 그곳엔 마을 사람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거나 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광장 한쪽에는 에피쿠로스의 조각상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소박한 삶의 지혜를 얘기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을에 루카스라는 이름의 한 여행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멀리서 온 도시 사람이었고 도시의 번잡함과 끊임없는 욕망 추구에 지쳐 마음의 평화를 찾아 길을 나선 것이었습니다. 루카스는 에피쿠리안 마을의 조용하고 단순한 분위기에 매료되어 며칠 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루카스는 우선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들이 유머러스하게 얘기하길 쾌락은 꼭 고급 레스토랑의 푸아그라나 최고급 와인이 아니라 그냥 친구와 함께 웃으며 마시는 한 컵의 차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마음의 여유와 자족함에서 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루카스는 마을의 한 노인 오스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스카는 마을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히 깊은 철학적 통찰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루카스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는 욕망에 눈이 멀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었지. 성공을 위해 그리고 더 많은 부를 위해 필사적으로 달렸어. 하지만 어느 날 내 마음속의 빈곤을 깨달았지. 더 얻고자 하는 욕망이 커질수록 내 영혼은 더 피폐해졌거든. 그러다 이 마을에 와서 에피쿠로스의 지혜를 배우게 되었고 그때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었어. 오스카의 이야기는 루카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현대 사회가 자꾸 더 많은 것들을 쌓도록 부추기는 가운데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쾌락이라는 단어가 주는 오해와는 달리 진정한 쾌락은 마음의 평온 속에서 오는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주 후 루카스는 다시 도시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삶의 방향성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의 과도한 욕망과 불필요한 경쟁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고자 했습니다. 에피쿠로스의 철학은 루카스뿐만 아니라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루카스는 에피쿠리안 마을에서 배운 삶의 지혜를 도시에서도 실천하며 단순하고 자족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메시지를 널리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종종 미소를 띠며 말하곤 했습니다. 한 잔의 차 속에서도 인생 전체의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니까요.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스피노자의 철학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한 마을에 마르코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르코는 언제나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자 하는 열망이 컸지만 마을 사람들은 전통적인 신앙과 관습에 깊이 뿌리 박힌 삶을 살았습니다. 마르코는 항상 그보다 큰 무언가가 있음을 느꼈지만 그것을 설명할 방법은 알지 못했죠. 어느 날 마르코는 깊은 숲 속을 걷다가 낯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나무와 바람 그리고 흐르는 강물이 마치 교향곡처럼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그 순간 그는 자연히 경이로움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러던 찰나 나무 뒤에서 한 현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마르코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이여, 무엇을 보고 있는가? 마르코는 잠시 멈칫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자연의 경이로움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신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한 아름다움을요? 현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본 것은 신이 이 땅에 드리운 모습일지도 모르느니라. 이는 스피노자의 가르침, 곧 범실론에서 말하는 바와 같지. 마르코는 범실론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현자는 스피노자의 철학을 그에게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과 자연은 서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같은 존재라는 것, 만물이 곧 신의 모습이고 신은 만물의 본질이라는 것. 마르코는 순간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신을 사랑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말인가요? 현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으로 그렇다. 모든 존재가 신의 일부분이기에 우리는 서로 이어져 있고 서로를 존중해야 하느니라. 자연을 이해하는 것이 곧 신을 이해하는 길이지. 마르코는 이 새로운 관점을 깨닫고 깊은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풍경과 자연을 단지 아름다운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신의 현현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는 마을로 돌아가 이 깨달음을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자는 그의 메시지가 점차 사람들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결국 마르코의 영향으로 마을 사람들은 자연 환경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갔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본 마르코는 속으로 미소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아, 범실론이란 이런 거지구나. 이처럼 스피노자의 범실론은 마르코와 마을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들은 자연과 더불어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며 스피노자 자신의 철학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오래된 신화 속 이야기 같았지만 그들의 현실에는 매우 실제적인 변화와 깨달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르코는 모든 존재가 곧 신임을 믿으며 삶의 매 순간을 신과 함께하는 듯한 의식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배운다는 존 로크의 백지설을 기반으로 한 작은 마을 타블라가 있었습니다. 타블라는 세상의 모든 백지설 지지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특별한 마을이었죠. 이곳에서는 모든 아기가 태어나면 첫날부터 백지 상태를 상징하는 흰색 주권을 씌우고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가 어떤 경험을 통해 어떤 사람이 될지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마을에는 두 명의 아이가 살고 있었는데 하나는 호기심 많은 소년 제임스였고 다른 하나는 모험심 강한 소녀 릴리였습니다. 제임스는 항상 질문이 끊이지 않는 아이였고 릴리는 언제나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두 아이가 백지설의 진리를 보여주는 예시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제임스는 마을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기에 매일 일기처럼 모든 발견과 생각을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꽃밭에서 꿀벌이 꽃가루를 옮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어떻게 식물이 성장하게 돕는지를 어른들에게 물었고 이를 통해 생태계의 중요성과 자연의 신비로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꿀벌의 일상이 아니었고 그의 마음속에 자연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반면 릴리는 언제든지 새로운 모험을 향해 뛰쳐나가곤 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숲속 깊은 곳으로 탐험을 떠났고 설이 맞은 땅에 홀로 남겨진 새끼 사슴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사슴을 마을로 데려와 보살폈고 그 경험을 통해 책임감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제임스와 릴리는 서로 다른 경험을 통해 세상을 이해해 나갔고 그들의 백지는 점점 생생한 색채와 무늬들로 채워져 갔습니다. 제임스는 과학자가 되어 복잡한 자연현상을 탐구하며 인류의 지식에 기여했고 릴리는 동물보호 활동가가 되어 자연과 인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타블라 마을 사람들은 제임스와 릴리의 성장을 보며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두 아이의 삶을 통해 백지설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고 인간의 성장과 발달은 결국 각자가 경험한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타블라 마을은 존 로크의 철학이 어떻게 현실에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예가 되었고 제임스와 릴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경험의 가치를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도 백지설의 의미를 되새기며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데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